해가지고 1.1에는 이 마커가 승인 마커가 한 83만 개 정도, 2.0에는 160만 개 정도 마커가 이렇게 돼 있고 각자의 구성들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 정보를 신청하면 줍니다. 아까 서버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하고 임퓨테이션 한 것도 줍니다. 그래서 임퓨테이션을 해가지고 마커가 뭐 거의 몇백만 개 되는 그것들을 어쨌든 서버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 이런 연구들을 한번 해봤죠. 이렇게 수리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인 여성에서 봤는데 ALDH2 폴리모르피즘이랑 ADH 폴리모르피즘의 영향을 같이 봤더라 하면서 이거는 뭐 워낙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밸리데이션 할 때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에서 밸리데이션을 위한 스닙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코지스를 썼는데 아까 소개드린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는 일반인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환자들 정보도 되게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의 GWAS 데이터가 2,100명 정도 있고요. 위암 환자들이 한 800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폴리시스틱 오바리안 신드롬 환자들의 GWAS 정보도 몇백 명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순전히 코지스에서 유방암 환자랑 그다음에 정상인들을 분양받아가지고 분석을 잘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또 많이 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심뇌혈관 및 대사 환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천식, 임신합병증, 메르스, 아까 유방암, 위암, 그 다음에 폴리시스틱 오바리안 신드롬 같은 경우에도 유전체 정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위에는 이런 역학 정보랑 유전체 정보, 그 다음에 인체 유래물까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역학 정보 신청하고 유전체 신청하고 내가 뭔가 더 조사하고 더 분석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인체 유래물 신청해가지고 잘 분석해서 좋은 연구 결과들을 많이 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많이 쓰는 건보 빅데이터입니다. 건보 빅데이터를 알려면은 해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우리 일반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매년 건보에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내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하면은 요양기관에 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 본인 부담금을 내고 우린 의료 서비스를 받고요. 요양기관에서는 나한테 해준 의료 서비스에 돈을 받아야 됩니다. 심평원에 신청을 해요. 심평원에 신청을 해서 제가 제대로 적정 진료를 했는지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평원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는 적정 진료니까 건보에서 돈 줍시다. 돈 줘. 심사 결과 통보. 모모 병원에 모모 환자를 이렇게 잘 진료했으니 돈 줘 하면 건보에서 비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보에 들어가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양기관이 한 모든 의료행위는 심평원으로 넘어가고요. 심평원에서 잘했어 돈 주, 저 병원에 돈 줘 하는 항목들만 건보로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건보로 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건보는 요 요양기관이 A 요양기관이 수술 하나 했네, 엑스레이 하나 찍었네 얼마 뭐 수술 하나 했네 얼마, 피검사 하나 했네 얼마, 요 내역들이 쭉 있게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보험료를 내는데 보험료 우리 마음대로 안 내잖아요. 건보가 얼마 내 하는
그럼 건보는 우리한테 돈을 버는 사람들 야 얼마 내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소득 재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내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죽었나 살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돈 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어야 돈 내니까 죽었나 살았나를 가지고 있고 일부 그다음에 이제 군입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에 간 사람한테 보험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출입국 기록 3개월 이상 외국 나가면 돈 안 내도 돼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각종 정보들을 공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건보에서 우리한테 건강검진을 받을 아직 여기는 건강검진 받을 나이 이제 20살, 20살부터 저 일반 건강검진 대상이니까 일반 건강검진과 자궁경부암검진 대상자들은 있으실 거고 나머지는 아마 대상자들이 거의 아니실 건데 어쨌든 건보는 우리한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건강검진 받겠죠. 건강검진 받은 결과가 건보한테 수록당합니다. 왜냐하면 건보에서는 이제 건보 건강보험료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건강검진 결과를 쫙 보고 얘 혈압 높네 이렇게 상담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그 돈도 관리 상담료 관리해야죠. 의사 상담료 관리를 하려면 얘 혈압이 높네 의사 상담해. 혈압이 높다라는 것도 건보가 아무나 의사가 상담을 하면 안 되잖아요. 혈압이 높다는 정보 이런 것들을 건강검진 결과를 한마디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해결수가제, 그 다음에 포괄수가제 1단계, 그 외에 의료급여, 산재, 자동차 이런 것들이 쭉 있게 되고요.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 이 심평원의 데이터가 있었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엄청 많고요. 연구설계 복잡하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아까 얘기했던 돈을 줄 필요가 있는 것만 건보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급여 내용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의료행위가 보험 급여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변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약이나 행위 추이 보다 보면 특정 약이 어느 연도까지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어느 연도에 갑자기 막 몇천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이 그 전에 안 썼을까? 안 쓴 게 아니라 보험 급여 법에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쭉 건보는 그걸 가지고 있을 일이 없다가 챙길 일이 없다가 어느 해에 보험 급여가 인정이 됐어요. 수만 건, 수천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건보 자료를 분석하실 때 특정 의료 행위가 없다가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게 그게 얘 보험 됐나? 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보험이 되냐 안 되냐 또 뭐가 되느냐? 임상진칙에 따른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임상진칙 뭘 기재해? 그럼 이게 보통 보험에 들고 있고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데이터 셋이에요. 그래서 나의 보험료를 측정하기 위한 각종 관련 보험료 관련 정보,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얘가 직업이 있냐 없냐 소득은 얼마냐 재산은 얼마냐 그다음에 얘 직업 종류는 뭐냐 이런 것들이 자격 및 보험료 테이블에 있고요. 죽었나 살았나 사망 테이블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료를 한번 가면 병원을 한번 딱 가요. 그래서 감기로 병원을 갔어요. 그게 명세서에 있습니다. 감기로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약을 처방받고 피검사를 한번 했어요. 엑스레이 찍고 약 처방받고 피검사했어. 즉 병원에 한 번 간 거는 명세서 T20이 되고 병원에 갔을 때 각종 여러 가지 처방과 각종 뭐를 다 받은 그 내역은 T30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T30이 각종
총 상병이 다 붙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국으로 처방전 나가죠. 그 약국 처방전 이쪽에 다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강검진 결과, 우리 건강검진 결과와 요양기관의 특성, A 병원의 의사가 몇 명, 3차 병원이냐, 2차 병원이냐,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요양기관 테이블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명세서에는 진료비 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이거는 돈을 내는 거, 병원에 갔을 때, 그러니까 돈을 그냥 주고 나오잖아요. 돈을 한꺼번에 주고 나오잖아요. 돈을 따로따로 약 1,000원, 엑스레이 10,000원, 피검사 2,000원 이렇게 안 주잖아요. 한꺼번에 다 주잖아요. 전체 돈이 다 들어있어요. 한 번 병원 갔을 때 얼마를 냈고 얼마를 썼고 이런 게. 진료 내역은 하나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병원에 갔을 때 내는 돈을 산출하는 근거, 요거는 엑스레이를 3번 찍었는데 한 번 찍을 때 10,000원이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국으로 처방된 원액 처방전 이거를 다 이 DB들을 다 하나씩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연계를 해서 우리는 연구를 하게 되고요. 장점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국민 다 포함돼, 5천만 국민 플러스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외국인도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공고 내잖아요. 외국인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별 수가제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까 검보에 병원에 한 번 갔을 때 우리가 얼마 내, 그 근거가 다 있습니다. 즉 하나하나 진료 행위와 처방 내역이 다 있습니다. 리얼 데이터죠. 리얼 데이터고요. 건강검진 자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한 가지는 돈 주기 위해서 행정 목적으로 구축된 자료니까 뭘 따로 연구용으로만 따로 할 필요가 없더라 라가 되겠습니다. 단점은 비급여 자료가 되고요.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라 첨부 데이터입니다. 아까 실시간 데이터는 신평원의 적재입니다. 신평원의 적재가 되고요. 본부 데이터는 신평원에서 일단 평가하고 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의료행위 결과가 없어요. 이게 이제 임상연구할 때 제일 큰 문제인데 피검사는 만약에 장기 이식을 했으면 장기 이식에 거부하는 게 있나 없나 그럴 수 없고요. 알 수 있는 건 죽었나 살았나, 장기 이식을 또 했나 이 정도만 알 수 있겠죠. 임상 검사 결과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포괄수과제나 이런 경우에는 세부 진료 내역이 없고요. 그다음에 정신과, 입원 정신과 이런 1단수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세부 진료 내역이 없습니다. 아까 표본용도 DB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5천만 데이터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5천만 데이터를 다 줄 수는 없으니까 표본을 이렇게 뽑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뽑은 게 있고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을 뽑은 게 있고요. 노인들을 뽑은 게 있습니다. 이런 코드 DB들이 있고요. 네, 이런 코드 DB들을 하다 보면 전수를 볼 수가 없게 돼요. 전수를 못 보고 희귀 질환 같은 거 연구하기 어려워요. 10만 명당 1명 있는 집안 보면은 우리나라 5천만이니까 10만에 1명이고 100만에 10명, 1000만에 100명, 2000만에 500명 정도 됩니다. 이 100만 명 DB라 이런 걸로는 10명밖에 못 보겠죠. 우리나라의 희귀 질환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 전수가 필요해요. 희귀하니까 맞춤형 DB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DB는 이거 뽑아주세요 라고 내가 오더를 하면 내 연구자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뽑아드릴게요 하고 뽑아주는 게 맞춤형 DB가 됩니다. DB 구조는 똑같고요. 그래서 임상 선생님들과 많이 협업을 하게 되는 게 이 맞춤형 DB를 이용한 연구가 되는데요. 표본 DB는 기본적으로 원격 분석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분석을 하면 되는데, 맞춤형 DB는 가서 해야 됩니다. 가서 해야 됩니다. 센터들이 좀 있어요. 센터에 가서 해야 되고, 서울에는 센터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병원, 그다음에 서울대 관악 캠퍼스, 그다음에 명동 5군데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명동에 많이 가는데 거기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상주해서 누가 들어오나 나가냐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아침 9시 문 열어서 저녁 6시에 닫고 주말에 안 열고 그다음에 금요일 다 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사하시는 쌤들은 못 가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많이 하게 되는 게 맞춤형 연구 DB를 이용한 연구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DB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네, 있고요. DB 신청 절차는 첫 번째로 IRB부터 받아야 됩니다. IRB 딱 받으면 IRB 가서 우리가 공단 홈페이지 가가지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꼭 IRB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되고요. 얘 첨부를 안 하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IRB부터 받아야 됩니다. 연구과제 요약서를 작성하고 우리 누구누구가 하겠습니다. 연구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 추출 방식을 인정하고 설정해서 본인이 이제 핸드폰으로 인증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조건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 희귀병 같으면은 희귀병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주세요. 다 뽑아주세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상병을 내가 특정 병에 관심이 있으면 상병을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약에 관심이 있으면 이 약 쓴 사람들 다 뽑아주세요. 약 코드를 중심으로 사람을 할 수도 있고요. 엑스레이 찍고 뭐 특정 수술을 받은 사람 다 뽑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뽑아주세요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하고 또 제외 조건들을 뭐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뭐랄까요?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적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아스피린 같이 처방받은 사람은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아줍니다. 뽑아주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점수는 안 주려고 해요. 한 1000만 명 넘어가면은 1000만 명이 넘어간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너무 많이 포함한다. 샘플링을 해줄까? 이렇게 보통 1000만 명 이상은 잘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추출 변수 해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1인에 한 400기가 정도 배정을, 한 사람이 서버를 써야 되니까 그 서버를 쓸 수 있는 용량 중에서 너 한 400기가 정도 1인한테 최대 배정을 합니다. 5천만 명의 모든 진료 기록을 다 주세요. 그러면 400기가가 넘어간다, 줄여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줄여주고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요까지 우리가 하면 공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요. 데이터를 줄지 말지를 위해서 데이터를 주면은 공보에서 이걸 뽑아야 되겠죠. 뽑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너 대상자 숫자가 너무 많다 좀 줄여라 뭐 이런저런 걸 해서 하는데
그래서 건보에서 통과해서 데이터를 뽑기 시작한 때부터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받는 데까지 6개월 정도 잡으시면 돼요. 3에서 6개월? 3개월이면 되게 럭키한 거고요. 좀 우울을 하는 상황이면 6개월보다 더 걸릴 때도 있는데요. 6개월 정도 잡아가지고 이 지나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최동호 교수님이랑 같이 한 연구인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장이랑 간이식 받은 사람들한테서 이 사람들이 암이 뭐가 생기나. 왜냐면 이제 신장이랑 간이식 받은 사람들은 면역 억제제를 엄청나게 투여하고 이제 인펙션 관련된 암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어떻게 될까 하고 해가지고 대상자들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래서 간이식과 관련된 수가코드, 신장이식과 관련된 수가코드 있는 사람들을 쭉 다 뽑아가지고 수술 받기 전에 암 코드 있는 사람들 싹 다 날리고 수술을 받았으니까 수술 날짜가 있겠죠. 수술 날짜 이후에 암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을 쫙 다 해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봤고요. 그래서 신장 이식, 간이식 받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간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간이식 받은 사람들 중에 간이식 전에 암 발생한 사람들 다 날리고 보니까 대상자가 9만 명, 거의 10,000명에서 3,800명까지밖에 안 남았고요. 신장이식은 아무 신장이식 받은 사람들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암들이 증가하더라. 이게 신장 이식자에서 암 발생 남녀 모두 증가하는데 뭐가 증가하냐 봤더니 위암도 증가하고 폐암도 증가하고 특히나 이제 면역 관련된 카포지사르코마 엄청나게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논허스킨스 림포마 이런 거 되게 많이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장암도 꽤 많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봤고요. 간이식자들도 보니까는 여기 이제 N수가 적어가지고 한 건밖에 없고 이래서 유의성은 못 봤지만 카포지사르코마라든지 논허스킨스 림포마, 류키미아 이런 것들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었고요. 그 외에 다른 암들도 일부 암들 좀 증가하는 것들 확인해낼 수 있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약 부작용 이런 거 엄청 보시고요. 특정 약 이후에 우리가 임상시험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부작용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DB 이용해서 되게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DB들이 있어요. DB들이 이제 건조 DB 있고 코제스 DB 있고 유연실과 부서 DB 있고 무슨 DB 있고 DB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때까지 내가 각각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연계를 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구글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들을 연계를 해보자 이런 이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 결합, 감형 처리해서 여러 연구를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보건의료연구원과 보건의료정보원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연계를 하는 데이터 제공은 어느 기관을 하느냐? 질병관리청, 통계청, 그다음에 이 장기 이식 혈액관리원, 그다음 국립재활원 이런 거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큰 DB 중에 하나가 네디스 DB라고 해가지고 응급실 방문한 사람들 전체 DB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 국립중앙의료원이. 저 네디스 DB 국립암센터는 뭘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암 등록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암 발생과 암 경기와 이런 거
잘 아실 거고 이거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일산병원 자료라고 하는 게 되게 좀 특정 병원의 자료가 딱 들어가게 좀 웃길 수가 있는데 일산병원이 그래도 여기 건보에서 세운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진료비 모니터링이나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병원에 있는 모든 자료를 건보에서 다 싹 보니까 여기서 비급여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싹 다 볼 수가 있고 건보의 병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어떤 뭐 급여 체계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일산병원에서 일단 실험적으로 해보고 확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연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연계를 하겠다라는 게 되고요. 근데 연계를 하는데 이 우리가 이제 동의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등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동의서가 없으면 연계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고 그냥 주민번호 있다고 딱 연계해 주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큰 위반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는 게 주민 개인정보를 쓰자고 아무도 여기 DB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가명 정보를 결합을 하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결합하자라는 게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가명 정보 결합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결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 32세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되면 이것만을 가지고는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이런 식으로 성명, 홍XX, 나이는 30대 초반,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정보들을 요거는 우리가 개인 식별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인 식별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연구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이제 연구들도 많이 이런 결합 데이터 이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합니다. 개인 어떤 앱이랑 건보 데이터도 가명 정보로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저기 신용카드 회사랑 결합 같은 것도 꽤 합니다. 신용카드도 가명 정보 이렇게 좀 다리고 해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역시 데이터 이용 신청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데이터를 주자라고 결정이 나면 데이터 결합해가지고 단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런 아까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은 질환 이런 정보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저기 기증자가 여기는 기증자 정보만 있어요. 국립장기조직혈압관리원에는요. 그럼 기증자가 기증하고 난 다음에 질병 같은 게 증가하지 않을까? 보고 싶은 기증자 여기 기증자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랑 아까 건보 데이터 심표원이나 건보 데이터 연계를 할 수 있겠죠. 기증자가 또 언제 기증했는지가 있으니까요. 기증자가 기증 이후에 질병이 증가하지 않을까? 기증자가 기증 이후에 암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거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네디스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응급실에 교통사고 본 사람들이 그거랑
통계청 사망자를 연계하면 뭘로 많이 죽을까?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연계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문제는 이 자료의 문제는 감염 정보를 하다 보니까 결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 정보를 식별을 못하게 개인 정보를 다 날리고 그것들만 가지고 2개 기관, 3개 기관 이렇게 결합하다 보면 결합이 안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합률이 높지 않다라는 게 이 데이터의 되게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결합률이 한 7, 80% 되면 굉장히 선방한 게 되고요. 50%도 안 되는 사례들이 허다해서 이게 연구를 하는데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의 법으로서는 양쪽 기관이 주민번호를 다 가지고 있어도 주민번호로 연계하는 게 불법이고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뭔가를 막 만들어가지고 성 이런 몇 개의 정보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좀 나라에서 어떻게 법 개정 같은 거를 잘 해서 이제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연구냐 개인정보냐 내 개인정보를 막 5만 사람들이 다 쓰는 거를 이제 그게 내키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입장과 연구를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들이 상충되는 거가 있습니다. 암 연구를 하고 싶으면 암 공공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K-큐어라는 DB가 있고요. 암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고 있고 요 병원들에서 이제 암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데이터들을 이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모으고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쪽 병원들이 사실은 지역암 센터가 이기는 합니다. 나라에서 뭔가를 지원받아 하고 있는 그 암 같은 경우에 지역암 센터라는 게 있는데 하도 다들 암 수술이나 암 치료를 서울로 오다 보니까 지역의 이런 진료 체계를 좀 키우려고 또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보시면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 기본 정보에서 진단 정보, 검사 정보, 그다음에 이런 치료 정보, 수술 정보, 격리 정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온코타입이라든지 이런 거 유전체 정보죠, 이런 거라든지 또 수술 전 소견, 수술 합병증, 병리 생거, 그다음에 이런 병리 분자 같은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암 환자들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는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진료와 관련된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의료기관에서 빨간하다 보니까 재발이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꽤 가지고 있고 이런 유전체, NGS 검사한 거 이런 것들도 또 영상 정보와 그 결과 같은 것도 상당한 수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CSV로 해가지고 언제부터 있고 이런 이제 영상 정보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고 물론 우리한테 그냥 주지는 않고요. 얘네도 심의를 받아야 돼요. 환자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역시나 이런 거 IRB 제일 먼저 받아야 됩니다. IRB 받아가지고요. 데이터 주세요라고 신청해야 됩니다. 데이터 줄게라고 이제 하면 데이터 줄게라고 결정하고 나서 어떤 변수를 원하는지 다 체크해서 줘 이렇게 됩니다. CSV 파일 이렇게 주면은 그래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해요. 클릭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료를 뽑아주고 역시나 여기도 폐쇄 환경입니다. 폐쇄 환경이면 와서 분석해라가 됩니다. 와서 분석하고 네가 혹시나 환자 정보들을 혹시나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가거나 또는 뭐 몰래 반출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키고 있겠어라고 하고 이제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있고 폐쇄 분석 환경이 있다 그러면 역시 관리자도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 9시부터 6시까지만 분석이 가능하고 주말 공휴일들은 문을 닫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우리가 표를 딱 만들면 표만 딱 빼주게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연구할 때 주의사항인데요. 많은 분들이 많은 연구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전국민 데이터가 이거 다 하면 뭐가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건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검사 결과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 주제에 맞는 데이터가 뭔지 그거랑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접근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연구 가설과 연구 계획 없이 이거랑 이거 연관성이나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있으면 더 해보죠. 이렇게 되면 서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데이터에,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처음 분석하시는 분들이 데이터에 허덕허덕 데이터에 눌린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병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랑 하다 보면 환자 치료 패턴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데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잘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런 표현이 되게 웃기긴 한데 어쨌든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진료 패턴이라든지 처방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거는 그런 사례련이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연구를 처음 이 DB 자료를 처음 접하신 임상 선생님들은 그런 특이 케이스에 꽂혀서 연구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굉장히 힘들게하는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잘 계획을 세우고 사소한 한두 개의 어떤 이상한 것들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이런 사례에 집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고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보험료 이런 거, 그다음에 보험 급여 체계 이런 거 되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임상 선생님이랑 자료를 분석을 하면서 아트라고 그러죠. HAART, HIV 감염자들한테 쓰는 약제인데 어떤 약제들은 오스테오포로시스나 이런 프랙처 같은 거를 증가시키는 약제가 있고 어떤 거는 그런 거와 연관성이 없는 약제가 있는데 그 쌤이 그 아트 약제와 프랙처나 오스테오포로시스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기존에 알던 것과 일치되는 결과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오스테오포로시스나 프랙처를 증가시키는 약제들은 굉장히 초기에 보험 도입이 된 거고 굉장히 보험 초기에 도입이 됐으면 초기에 썼겠죠. 사람들이 팔로우 기간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드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프랙처가 그렇게 됐고 최근에 승인된 약들은 프랙처가 안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냐면 최근에 승인이 됐으니 최근에 쓰기 시작했을 거고 이 사람들은 팔로우 기간이 짧고 팔로우 기간이 짧다는 걸 젊다는 거잖아요. 팔로우 기간이 긴 건 나이가 많다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거 어떡하나 지금 또 머리를 지금 쥐어짜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의외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약 연구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게 약을 오래 쓰는데 어떤 특정 약을 오래 쓰는 사람들이 부작용이 그 약이 어떤 특정 부작용을 증가시키는데 연관성이 있는데 오래 쓸수록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요. 이게 이거 근데 약을 오래 쓰는
하잖아요. 안 죽으니까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많이 받는다는 거는 그럼 오래 살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이런 리얼 월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되게 좀 머리 아프고 힘듭니다. 힘들고요. 네. 그래서 복잡하고 시간 많이 소요되고요. 혼자 못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대부분의 많은 데이터들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게 되면은 이 임상적 의미를 잘 몰라요. 어소시에이션을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 혼자 알아보면은. 그래서 같이 해야 되고요. 협업해야 되고요. 자료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임상 빅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AI가 낫냐 사람이 낫냐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이제 한물 같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판단한 것보다 AI가 판단한 게 예측률도 더 높고 예후도 잘 예측하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회원도 잘 찾고요. 뭐 이런 거 예후도 더 잘 예측하고요.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대규모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자료가 필요하고 이런 이제 AI를 사용해서 하는 연구들의 제일 큰 문제는 표준화 문제가 제일 큽니다. 얼굴을 인식하는데 누구는 얼굴이 가운데 있고요. 사진이 어떤 사진은 가운데 있고 어떤 사진은 여기 이렇게 우상향에 있고 어떤 사진은 우하향에 있고 그다음에 영상들마다 픽셀 다 다르고 픽셀 개수 다 다르고 뭐 파일 형태 다 다르고 어디는 JPG 어디는 TIF 뭐 이렇게 되고 이런 표준화가 되게 어렵습니다. 표준화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런 AI를 이용한 판독이나 이런 걸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 예측 도구 개발보다 영상이나 이런 거 표준화의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영상 표준화 이게 한 80%, 90%가 되고 예측 모델 개발은 그냥 그 후에 한 10% 정도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모델을 잘 개발했어요. 모델을 잘 개발하면은 이걸 아무한테나 쓸 수 있냐? 아니거든요. 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면 이 모델이 개발된 것과 똑같은 픽셀과 똑같은 퀄리티를 가진 영상들에 대해서만 이게 예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화 문제가 여기서는 되게 어렵고 골 때리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AI를 쓸까? 이게 맘모그래피인데요. 이게 이제 영상은 유방 좀 많이 이제 유방과 펫 쪽에 많이 되는데 맘모그래피를 처음에 AI가 읽었어요. 그래서 질병이 아닌 것 같아. 내비두고 질병인 것 같아 라는 거를 의사한테 판독시키자 라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맘모그래피를 AI가 읽었어요. AI가 읽어가지고 질병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영상의학과 한 명이 판독을 하고요. 질병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영상의학과 의사 두 명이 판독하게 하는 이런 우리나라는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더블 리딩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더블 리딩 두 명이 판독하라고. 한 사람이 판독하면 사람이니까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서 더블 리딩 되게 강조하는데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필름 판독에서 더블 리딩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수가가 없어서 안 한다 이렇게 되면 혼자 리딩하나 둘이 리딩하나 수가가 똑같으니 당연히 혼자 리딩하지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사람은 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소고에서는 더블 리딩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AI가 일단 판독해서 예측이 나중에는 혼자서 리딩하고 질병인 확률이 높은 것 같으면 더블 리딩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읽어가지고 네거티브가 나왔지만 향후에 질병이 발생할 사람들이 굉장히 확률이 높은 현재는 깨끗하지만 이 사람들의 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향후 질병 발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한테는 추가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시계열
그래서 이런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이거 지금 나중에 치매 예측 이런 거를 하면서 이런 여러 인지 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피지컬 액티비티라든지 또는 이 소셜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개인에 대한 뭐 맞춤형 이런 접근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게 됩니다. 이제 모바일 앱을 가지고 이제 건강 관리들을 자꾸 이런 게 되고 모바일 앱으로 이제 우선 건강 관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의사한테 보내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시도들도 계속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맥락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양이야 의사 보는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뭐 그다음 땅이 워낙 넓잖아요. 거기는 병원 한번 가려면은 땅이 넓은 데서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의사 비용도 비싸고 땅도 넓어서 병원 한번 가기도 어려우면 그 전에 뭔가 도움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또 열심히 만들어지는 게 대세고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양에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것들은 어쨌든 그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건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다른 거 있으실까요?